여승의 아들. 옛날 조선시대 전라북도 어느 암자에 여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여승의 꿈에 백발의 신령님이 나타났지요. 여승은 들으라. 그대에게 자식 하나를 주려고 찾아왔다. 신령님, 당치도 않습니다. 소승은 이미 불가에 들어온 몸입니다. 신령님께서 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산의 정기를 그대의 몸을 빌려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아니되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소승의 몸을 빌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승의 말에 신령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습니다.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꼭 그대의 몸을 빌려야만 하느니라.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떠있던 보름달이 벼랑간 여승에게로 떨어지더니 여승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승은 그만 자기가 지른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했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그런데 정말 여승에게 태기가 있었지요. 혼자 사는 여승이 하룻밤 사이 태기가 있었으니 괴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승은 부끄러워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난다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승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는 자꾸자꾸 불러와서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승은 산신령의 말대로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여기고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지요. 아이는 1살 때 말을 하기 시작하고 3살 때는 벌써 천자문까지 떼었으며 자랄수록 영리하고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여승은 아들의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지요. 달의 나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여승에게 말하였지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턴 절대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거라. 예,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습니까? 아들의 말에 여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마. 신령님의 영험에 의해 하늘의 달을 받아들여서 너를 잉태한 것이란다. 그래서 네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지. 그것 참 이상한 꿈이군요. 모두가 심상치 않은 일이란다. 여승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집을 나가겠어요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만 밖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지 나서서 세상을 배워야겠습니다. 여승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훌륭하게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랐지요. 여승과 헤어진 아들은 무등산으로 들어가서 어느 도사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몇 해가 흘러가자 달은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도사가 달에게 말하였지요. 이 말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서 쇠로 만든 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쇠로 만든 말이 하늘을 쳐다보며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었지요. 이제 너는 쇠말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니 무슨 일이든지 네 뜻대로 될 것이야.
이 쇠말은 신비한 말이니 잘 간직하거라. 신비한 쇠말은 엄청 무거워서 보통 사람은 끌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에서 떠나거라. 예, 저는 스승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이 쇠말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거라. 도사는 달에게 하산을 재촉했습니다. 그리하여 달은 쇠말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인 여승과 재회하였지요. 그런데 신기한 쇠말이 서당제의 암제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도포라는 이름의 도둑이 그 쇠말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도포 도둑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느 깊은 밤중에 암자로 갔습니다. 옳지, 쇠말이 여기 있구나. 도둑은 쇠말을 짊어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포라는 도둑도 힘이 장사여서 쇠말을 거뜬히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떤 예감이 들어 잠에서 깨어난 달은 곧 쇠말을 둔 곳으로 달려갔으나 쇠말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쇠말을 못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달장사는 큰 소리로 외치고서 종이에 글씨 석자를 써서 허공에 띄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이후로 서당제에는 전에 없던 이상한 바위 하나가 생겨났으니 그것은 쇠말과 도포도둑이 바위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겨난 이 바위를 도포바위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후 다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 세계와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귀양살이를 한 어린 형제.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경의 할아버지 이세자는 조선 성종 때 형방 승지라는 벼슬을 지냈지요. 이준경의 할아버지 이세자가 형방 승지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였지요. 임금과 왕비와 왕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시켰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두고 말았지요. 연산군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복수를 하려고 갑자사화라는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세자는 윤씨에게 내리는 약사발을 들고 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함께 몰살되고 말았는데 이준경의 아버지도 그때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여 이준경과 그의 형 윤경은 어리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귀양을 가야 하였지요. 이때 윤경은 7살, 그리고 준경은 6살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자라던 이들 형제에게 귀양살이는 너무나도 힘이 든 일이었지요. 형, 나도 저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싶어. 어린 준경은 동네 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좋은 옷이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에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지요. 등도 가렵고 머리도 가려워. 형이 긁어줄게. 이리 와. 윤경은 어린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옷을 보자 깜짝 놀랐지요. 준경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등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이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윤경은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을 기웃거리던 준경은 옷을 새로 구할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형, 좋은 생각이 났어. 윤경은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준경은 형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거렸지요.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두 형제는 뒷마당에 불을 지피고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 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낡은 옷이 타 들어갔지요. 형제는 헌 옷을 불태우고 벌거벗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지요. 바로 그때 준경의 집 앞을 지나가던 무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군. 매월 초하루가 되면 골 원님은 무관이라는 사람을 시켜 마을을 순찰하게 했습니다. 무관은 마을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본 일을 원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준경은 이날 무관이 마을을 둘러보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머리를 썼던 것이었지요. 무관은 한참 동안 준경 형제의 딱한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얼 보고 왔는가? 무관이 돌아오자 원님이 물었지요. 두 아이가 글쎄 옷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여워 혼이 났습니다. 행여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의 편이라도 들었다고 혼이 날까봐 무관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윤경과 준경이라? 알겠네. 귀양살이를 하는 아이들 말이구먼. 예, 맞습니다. 무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지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귀양살이를 한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인데. 무관은 조심조심 이야기했습니다. 하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원님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어 무명옷을 지어 보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도 잠깐 다시 한번 임금이 바뀌었지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준경과 윤경 형제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준경은 열심히 학문에 힘써 훗날 영의정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불평을 모르는 사람. 신라 나해왕 때 물계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지요. 그는 비록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포부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8포국이 동맹을 맺고 아랍국을 침범하기로 했습니다. 당황한 아랍국의 사신이 신라로 와서 구원을 청하자 나의 왕은 태자 우로와 이찬 이음을 시켜 아랍국을 도와 8포국과 맞서게 했습니다. 이들은 곧 가까운 마을과 육부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랍국으로 달려가 8포국의 군사들을 어렵지 않게 물리쳤지요. 물계자도 그 전투에 참가하여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워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그는 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전혀 그 공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계자를 위로하느라 한마디씩 하였지요. 이번 전쟁에서는 그대의 공이 첫째인데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니 이런 야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말해 바로잡자고. 잘못하다 이름이 빠진 게 분명해.
이 말을 듣고 있던 물계자는 그러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공을 따지겠소? 나는 다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임금님께 진실을 아뢰어야 하네. 누가 거짓말을 하자는 겐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자는 것뿐일세. 하지만 물계자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년 뒤 8포국 가운데에서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등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이번에는 신라의 가라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침략군들을 크게 무찔렀지요. 물계자는 이 전쟁에서도 맨 앞장서서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을 나눌 때 이번에도 어찌된 까닭인지 역시 물계자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이를 안 사람들은 또 우르르 물계자에게 몰려가 떠들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이게 말이 될 일인가? 자네도 어떻게 손을 좀 써보게. 딴 사람들은 없는 공을 꾸며서라도 상을 타고 벼슬이 오르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고 있는가? 이웃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물계자는 이번에도 어색한 웃음만 입가에 띈 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없는 마음을 몰라주는 이웃 사람들이 도리어 안타까웠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 앞에서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한가하게 어딜 다녀오셔요? 당신은 왜 맨날 목숨을 걸고 싸우고서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당신의 공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서 임금님께 당신의 공을 낱낱이 아뢰도록 하세요. 상도 받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단 말이에요. 물계자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한심한 말이오. 신하된 도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잊는다고 하였소. 지난날 2번의 싸움은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었지. 그런데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은 채 싸우지는 못하였소. 목숨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무슨 공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 어찌 그 문제로 공을 따져 시끄럽게 굴 수 있겠소. 말을 마친 물계자는 머리를 풀고 가야금 하나만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허겁지겁 남편의 뒤를 따르며 물었지요. 여보, 말도 없이 어디로 가십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싫소. 이제 몸과 마음이 한가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물계자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조그마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자연과 그를 벗삼아 평생 가야금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았다고 합니다. 고동바위와 호랑이 바위. 옛날 순천시 국사봉 자락 위에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는 고동바위라는 바위가 있었지요. 조선 고종 때 해마다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마을 사람들이 서남사 주지 스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서남사 주지가 승려들을 이끌고 와 주지 스님은 고동 바위에 앉고 다른 스님들은 양편으로 앉아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이듬해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 동수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없으시던 할아버지께서 고동바위가 울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무슨 바위가 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동바위가 운다고 했지만 손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지요. 또 어느 해 할아버지가 고동바위가 운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그 해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동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동바위가 울면 가뭄이 심하다고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고동바위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북쪽에는 높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높은 밭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 북쪽에 고동바위가 있고 고동바위 북쪽으로 성죽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죽골 북쪽에 골짜기가 있고 그 동쪽으로는 호랑이 바위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호랑이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 무당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무당과 그 남편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사를 온 해 섣달 금은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딸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덜어 있는 일이라 슬픔을 떨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섣달 금은 밤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이번에는 아들을 잡아먹고 말았지요. 아들, 딸 모두 잃고 슬픔이 극에 달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섣달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당 부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사가 나타났지요. 도사가 말했습니다. 상자봉 고동바위와 국사봉이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어 재앙이 생긴 것이다. 재앙을 없애려면 호랑이 발을 잘라야 해. 무당 부부는 도사가 말한 대로 호랑이 발을 자르려고 했지만 호랑이 발이 어딘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섣달 금음이 되었고 이번에는 결국 부부 모두 희생당하고 말았지요. 얼마 후 예전에 그 도사가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국사봉 꼭대기에 무쇠로 만든 말머리를 놓아두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지요. 국사봉을 옛날에는 말봉산이라 불렀는데 바로 그 무쇠로 만든 말머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머리가 서쪽으로 향하면 서쪽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개를 물어가고 동쪽으로 향하면 동쪽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개를 물어갔습니다. 그 재앙을 막으려고 마을 사람들의 말머리를 서로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려 하였고 그러다 싸움이 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서로 화해를 하고 함께 제를 지내기로 하여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제를 지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범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형수님에게 쫓겨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형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슬의 뜻이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지요. 얼마 뒤 두 형제는 장가를 들었는데 형의 아내는 마음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온 뒤로
늘 형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동생을 쫓아내도록 하세요. 공부를 한답시고 날마다 방 안에서만 뒹굴며 놀고 있는 동생을 언제까지나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동생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소? 조금만 더 두고 보다가 벼슬을 하면 그때 내보냅시다. 하지만 형의 아내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은 절대로 벼슬하지 못해요. 우리 양식이 더 축나기 전에 쫓아내셔요. 만약 당신이 쫓아내지 못하겠다면 내가 쫓아내겠어요. 그 뒤로 형의 아내는 동생 부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재산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따로 나가 살겠습니다. 형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동생에게 쓸모도 없는 산 비탈의 땅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이제 동생은 책을 집어던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였지요. 난 그동안 책만 읽어 농사라곤 모르는데 게다가 집 안에 씨앗이라곤 없으니 형에게 가서 씨앗도 빌리고 농사 짓는 법도 물어봐야지. 동생은 씨 뿌릴 때가 되자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형은 없고 형수님만 있었지요. 씨앗을 빌려달라고? 저 동생네는 공짜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심술 굳은 형수는 동생네를 골탕 먹이려고 수수 씨앗 2대를 냄비에다 푹 삶아서 내주었지요. 이것을 밭에다 뿌리고 잘 키워 보시구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씨앗을 밭에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수수 씨앗 중에는 익지 않은 씨앗 한 톨이 들어있어 싹을 틔웠지요. 정말 귀한 싹이군. 씨앗 한 톨만이 싹을 틔우다니. 동생은 정성스레 싹을 키웠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었지요. 그래서 싹은 한 그루의 수수로 자라났고 얼마 뒤에는 커다란 밭을 모두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수수알도 어른 주먹만 하였지요. 이제 그 큰 수수를 수확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말하였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십만 리 길을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배가 고픕니다. 당신 밭의 수수를 먹어도 될까요? 나는 너에게 수수를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이 수수가 전부란다. 네가 이걸 먹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내년까지 굶어야만 해. 그건 걱정 마셔요. 이 수수를 내게 주시면 당신을 은이 가득 널려있는 보물섬으로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새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수수를 먹어도 좋아. 수수를 먹고 기운을 차린 커다란 새는 동생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집으로 가셔서 적당한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동생이 자루를 가지고 오자 새는 동생을 등에 태우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보물섬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물섬에는 과연 은덩이가 땅바닥에 자갈처럼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루에다 은덩이를 채워 넣으세요. 전 그동안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가 떠오르면 우린 그 강한 햇살에 새까맣게 타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동생은 은덩이를 주워 자루에 집어넣었지요. 아주 잠깐 만에 자루는 불룩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때 커다란 새가 다시 나타났고 동생은 은 자루를 메고 새 등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꽉 잡으세요. 새는 다시 쏜살같이 하늘을 날아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생은 보물섬에서 가져온 은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형과 형수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내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빨리 동생네로 가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형은 허겁지겁 동생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은덩이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었지요. 형은 집으로 돌아와 곧 아내에게 수수를 2대 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에다 뿌렸지요. 그랬더니 과연 얼마 뒤 단 하나의 싹이 났습니다. 형이 그 싹을 잘 보살펴 주자 주먹만한 수수알이 달린 커다란 수수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커다란 새가 날아왔습니다. 형은 커다란 새가 수수를 청하기도 전에 먼저 말하였습니다. 이 수수를 내게 줄 테니 나를 보물섬으로 데려다다오. 그러지요. 커다란 새는 수수를 먹어 치운 뒤 형에게 자루를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형은 욕심을 내어 아주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나타났지요. 커다란 새는 형을 등에 태우더니 곧장 보물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자루에다 얼른 은덩이를 채우세요. 내가 물을 마시고 올 동안 다 끝내셔야 합니다. 해가 뜨면 그 햇볕 때문에 까맣게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형은 허겁지겁 은덩이를 자루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자루였는데도 금방 모두 차버렸지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많은 은덩이를 내버려 두고 갈 순 없지. 형은 욕심이 나서 저고리와 바지를 벗어 자루처럼 만들고 그 속에도 은덩이를 채워 넣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그때 커다란 새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해 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서 가야 해요. 빨리 내 등에 타세요. 잠깐만, 은덩이 하나만 더 넣고. 아니야, 아직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요. 벌써 해가 뜨고 있어요. 형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은덩이를 줍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커다란 새는 할 수 없이 혼자 날아올랐지요. 그때 해가 떠올랐고 햇빛은 은덩이의 눈부시게 반사되었습니다. 아, 뜨거워. 형은 곧 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지요. 그 사이 무트로 날아온 커다란 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날아가서 그 시체를 먹어치워야지. 해가 지자 커다란 새는 보물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과연 형은 은덩이 위에 쓰러져 죽어 있었지요. 커다란 새는 기뻐하며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욕심이 없어 내가 먹을 수 없었어. 결국 욕심 많은 인간이 내 배를 채워주는구나. 그런데 그 새는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해가 뜨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벌써 해가 떴네. 어서 날아가야지. 커다란 새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벌써 날개가 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새 역시 까맣게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욕심 많은 형과 커다란 새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식탐 많은 사위. 옛날 어느 마을의 노부부가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부는 사위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위가 워낙 게으른 데다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먹을 것만 유난히 밝히기 때문이었지요. 사위는 장인이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에도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빈둥거리며 주막집이나 기웃거리는 것이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위는 갑자기 국수가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색시에게 국수를 해달라고 졸랐지만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 때나 국수를 해먹지 않아요. 국수를 해먹는 날이 따로 있답니다. 그럼 언제 국수를 해먹는다 말이오? 집 뒤뜰에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밤에 그 오동나무에서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을 수 있지요. 우리 집 안에서는 옛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위는 색시의 말을 듣고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는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군. 당장 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야겠다. 사위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지요. 뒤뜰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신을 벗고 오동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나무 위에는 장인 장모의 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지요. 사위는 장인과 장모의 방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부엉이 소리, 부엉이 소리. 한참을 그렇게 외치자 장인이 방에서 나왔지요. 장인은 뒤뜰에 나와 사방을 둘러보다가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위를 보았습니다. 자네, 대체 거기서 뭐라고 있나? 어서 내려오게. 머쓱해진 사위는 할 수 없이 오동나무에서 내려와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부엉이 소리를 크게 냈는데 장인 어른은 왜 국수를 해먹자는 말을 안 하시오? 그러자 색시는 기가 막혔지요. 그런 부엉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부엉이는 부엉부엉 울잖아요. 그래? 어디 부엉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사위는 다시 뒤뜰로 나아가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색시가 일러준 대로 부엉부엉하고 부엉이 소리를 내었지요. 그러자 장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부엉이가 우니 국수를 해 먹읍시다. 그날 밤 사위는 국수를 배불리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수의 맛을 들인 사위는 다음날 밤에도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부엉, 부엉. 그러자 장인이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부엉이가 우는구려. 국수를 해 먹읍시다. 영감, 잘 들어보세요. 저건 진짜 부엉이 소리가 아니에요. 장모의 말에 장인은 다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부엉이 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요. 아무래도 내 나가서 살펴봐야겠소. 장인은 뒤뜰로 나가 오동나무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장인이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엉부엉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럼 그렇지. 내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나? 장인은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만 탐내는 사위가 얄미웠지요. 속은 척하고 국수를 끓여줄 수도 있었지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가 밤새도록 부엉부엉하는 소리를 내어도 못 들은 척 하였지요. 사위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부엉이 소리를 냈지만 결국 국수를 얻어 먹지 못하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부터 몇 달 뒤, 그날따라 장인은 국수가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장모에게 국수를 삶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사위에게는 국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보내었지요. 사위가 집에 없는 사이에 국수를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색시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심부름을 가는 사위에게 말하였지요. 당신 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지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집에서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당신 몫은 남겨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날이 어두워지면 울타리 밖에 있는 시궁창 옆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국수를 내다 줄 터이니 그곳에서 잡수시라고요. 사위는 국수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에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들뜬 사위는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가지 않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졌지요. 사위는 집으로 돌아와 색시가 일러준 대로 울타리 밖의 시궁창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색시가 국수 한 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위는 군침을 흘렸지요. 여기서 국수를 먹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절대 국수 먹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알겠소. 얼른 먹고 가겠소. 사위는 색시가 집 안으로 사라지자 허겁지겁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셨지요. 한 그릇으로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장모가 집 안에서 나왔지요. 소변이 마려워 뒷간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산 짐승 소리가 나자 장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도저히 뒷간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장모는 울타리 옆의 시궁창에다가 오줌을 누웠습니다. 한편 울타리 밖에 있던 사위는 졸졸 오줌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우리 색시가 국물로라도 배를 더 채우라고 국수 국물을 흘려보내주는 모양이구나. 사위는 시궁창을 통하여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오줌을 얼른 국수 그릇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양이 많았는지 국수 그릇에 오줌이 넘쳐 흘렀지요. 그러자 사위는 국물을 그만 달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물 작작, 국물 작작. 그러자 정작 놀란 사람은 오줌을 누고 일어서던 장모였지요. 장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군을 물리친 장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강원도 횡선 고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장사는 바위 밑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곳은 햇빛 한 점 들지 않아서 언제나 캄캄하였습니다. 또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하였지요. 안 되겠다. 창문을 달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장사는 바위를 주먹으로 깨어
창문을 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이 달린 이 바위를 창바위라 부르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장사는 아침에 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손님들에게 점심상을 차려주십시오.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 글쎄요. 한 20명쯤 될 듯합니다. 장사는 어머니께 손님 접대를 부탁하고는 산으로 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지요. 장사의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장사가 말한 대로 꼭 20명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점심이나 들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아들이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온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갔으니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그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드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셔요? 우리 아들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서 온 첩자들이었습니다. 왜군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 조선으로 첩자들을 보내었지요. 조선의 지리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첩자들은 조선의 힘이 센 장사를 찾아 죽이는 임무도 맡고 있었지요. 이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에 갔던 장사가 돌아온 것은 이들이 막 점심상 앞에 앉았을 때였지요. 장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왜군 첩자들은 벌떡 일어서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칼집에 칼을 놓고 모두 앉으시오. 그리고 식사부터 합시다. 배가 불러야 칼솜씨도 제대로 발휘할 게 아니오. 밥도 국도 식으면 맛이 없으니 어서 먹읍시다. 그러면서 장사는 밥상 앞에 털썩 앉아 수저를 들었지요. 왜군 첩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였지요. 모두들 앉거라. 우선 식사부터 하자꾸나. 엉거주춤 서 있던 왜군 첩자들은 그제서야 칼을 집어넣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밥을 먹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장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알고 있소. 나를 죽이러 왔겠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나를 찌르시오. 나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을 것이오. 장사가 말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얼른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그는 장사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깜짝 놀랐지요. 장사의 목을 베기는커녕 칼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장사가 껄껄하고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의 목을 베려하다니 정말 가소롭구나. 장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장사는 창을 거머쥐고는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첩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장사가 왜군 첩자들을 창으로 물리친 뒤부터 창 바위의 창자가 창문 창자에서 창자로
바퀴였다고 합니다. 잉어와 메뚜기. 아주 먼 옛날 맑은 물이 있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황새와 개미, 메뚜기가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다정한 세 친구는 나란히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노는 건 어때? 황새가 먼저 말하였지요. 좋아, 맛있는 물고기 죽을 쑤어서 배불리 먹으며 놀자. 개미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무슨 일을 하겠니? 내가 다 할 텐데. 메뚜기가 말하였지요. 개미는 인상을 찌푸리며 메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처지지 말고 어서 뛰어오기나 해. 메뚜기는 개미를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개미는 메뚜기를 쫓아갔습니다. 황새야, 날개를 펼쳐서 먼저 강으로 가렴. 개미야, 너를 두고 혼자서 날아갈 수는 없어. 황새는 천천히 개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땀을 뻘뻘 흘리며 강가에 이르렀지요. 강가에 도착한 세 친구는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황새는 강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았지요. 개미는 잡아온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메뚜기는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폈지요. 황새와 개미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뚜기는 불을 피우다 말고 황새만 바라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맡은 일이 제일 시시해 보였습니다. 메뚜기는 부지깽이를 내던지고 황새에게 갔습니다. 황새야, 물고기 잡기가 힘들지? 이제 쉬면서 불이나 때렴. 내가 물고기를 잡을게.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물고기를 잡을 테니 넌 불을 때란 말이야. 몸집이 작은 네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래? 잘못해서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서 돌아가서 불을 지펴. 나도 할 수 있다고. 메뚜기는 웃을 대며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황새는 기가 막혔지요. 멍하니 메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팔뚝만한 잉어가 나타났습니다. 메뚜기야, 조심해. 뒤에 잉어가 있어. 황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잉어는 물로 뛰어든 메뚜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내 말을 듣지 않더니. 황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안 되겠다. 잉어를 잡아와야지. 마음씨 좋은 황새는 서둘러 잉어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뒤 황새는 잉어를 물고 나왔지요. 개미야, 어서 와서 잉어 배를 가르렴. 황새는 숨을 헐떡거리며 잉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개미는 서둘러 잉어 배를 갈랐지요. 잉어 뱃속에는 메뚜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더워. 메뚜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메뚜기는 여전히 우쭐거리며 입을 셀룩셀룩 거렸지요. 잉어 뱃속에서 벌벌 떨던 기억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황새와 개미는 어이가 없었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니? 잉어를 잡느라 기운을 뺐더니 배가 고파 죽겠다. 어서 물고기 죽을 끓이렴. 메뚜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재촉했습니다. 그 바람에 메뚜기 이마는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지요. 고기 밥이 된 걸 겨우 살려주었더니. 황새는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쑥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다니 언제쯤 그 버릇을 고칠까? 개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메뚜기를 구해주고도 핀잔만 받은 황새는 한심한 메뚜기를 보며 자꾸만 입을 내밀었지요. 그 후로 황새는 입이 한 뼘이나 나왔습니다. 개미는 쭉 나온 황새의 입을 보니 자꾸만 웃음이 나왔지요. 그때 허리를 잡고 웃다 보니 개미의 허리가 가늘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